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잠시 빨간불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다시금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오늘까지 거래소가 올라간다면 14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기존 기록과 타이 기록이다라는 얘기들 지금 기사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눈치 보기를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오늘은 많이 안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일 중국 부동산 지표가 호조를 보였고요. 미국 기업 경기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괜찮게 나옵니다. 시장 상황이 여전히 나쁘지 않다, 오히려 괜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 역시 상승 일수로는 동일하게 오늘까지 올라간다면 14거래일 연속 하이 기록인데 지수 자체 올라온 폭을 보니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열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확률은 충분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외국인 수급도 오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향하는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엔 충분하다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자연스럽게 더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거래소 보니까 운송장비 업종이 최근에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전기 전자 업종이 강하게 받쳐준다라는 얘기가 오늘도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운송장비 업종 지속적 상승이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약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 버텨주면서 지수의 낙폭은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철강 업종 등이 그동안 눌려 있었는데 오늘 상승을 보이고요.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락 뒤에 오늘 반등에 성공했는데 개별 종목 이슈로 오늘도 움직이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이 강해 보입니다. 일단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특히나 미국 증시도 지금 실적 장세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기업 실적이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눈높이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만 잘 나오면 실적 호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 그러다 보니 큰 문제 없어 보인다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 이야기인지 경계는 지금 어떤 부분을 해야 할지 이 시점에서 한번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일부 만나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에 조업 일수가 줄고 르노, 삼성 파업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 실적 모두 감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34만 3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데다가 르노, 삼성이 부분 파업을 단행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이 4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소매 유통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1포인트 하락한 9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98포인트를 기록한 경기 전망 지수는 4분기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원전 해체 산업을 미래 원전 산업계의 먹거리로 삼기 위해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22년 고리 1호기 해체 시작 전이라도 해체 물량을 조기에 발주하고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 민관 합동으로 선제 투자에 나섭니다. 또 원전 기업의 해체 분야로 사업을 전환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생태계 기반과 인력, 금융을 종합 지원하고 단계적 해외 진출을 도울 방침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새 무역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양국 간 1차 협상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경제재생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이틀째 협상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농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하는 물품 관세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무역 부분의 협상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일단 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약보합권 말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철저하게 오늘은 좀 눈치 보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고요. 225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위아래 변동폭 크진 않고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는데 수급 주체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일단 외국인 오늘도 삽니다. 413억 원. 매수 강도가 좀 약해졌습니다. 413억 원에 그치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오늘도 매수, 개인은 75억 원 순매수입니다. 일단 지수가 하락하거나 보합권 쪽으로 내려오면서 개인은 다시금 담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오늘도 팝니다. 376억 원. 그런데 연기금은 184억 원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종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약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가 받쳐줍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13만 원 다시 돌파합니다. LG화학 약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선방하고요. 포스코 오랜만에 상승합니다. 1.3%. 현대모비스 올라가는 가운데 중국 관련 소비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괜찮은데 변동폭이 원래 크지 않은 종목입니다. LG생건 오늘은 보합,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신한지주, SK텔레콤, KB금융 하락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보합 수준이어서 오늘 금융주주나 통신주는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했었는데 최근에 시장이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시총에는 잡히고 있지 않지만 기아차 지금 상승을 가져가면서 신고가 오늘 또 나온 모습들 보여지면서 운송장비 업종이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66포인트대입니다. 1.79포인트 반등의 3거래일 만에 지금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은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중에 765 그리고 768 요란하게 움직이는 듯한 그래프지만 이게 약간의 그 착시입니다. 위아래 보시면 3포인트밖에 안 움직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진짜로 위아래 변동폭이 크지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사고요. 외국인이 535억 원 팝니다. 지금 기관이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연기금 오히려 팔고 금융투자와 투신이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개인은 449억 원. 2거래일 연속 하락 뒤에 오늘 좀 강하게 지금 상승장에서 베팅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신라젠, 그리고 바이로메드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포스코 케미칼 올라가고요. 2차 전지 관련 업종이 오늘 조금의 기지개를 켜주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총 상위주들은 오늘 지지부진한 가운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어떤지 확인해 볼 텐데 여기도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메디톡스 60만 원 초반대까지 다시 밀렸고 HLB도 8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오고 셀트리온 제약 역시 밀려 내려옵니다. 하지만 펄어비스 올라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하락에서 다시금 우상향하면서 올라갑니다. 일단은 재료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SK머티리얼즈, 슈젤, SFA 전일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반등에 소폭 성공합니다. 전일 4%대 하락, 오늘은 2%대의 반등, 그리고 파라다이스, 제넥신.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파라다이스도 150원 정도 장중에 조정이 나오고요. 제넥신 8만 원에서 다시금 7만 원 후반대로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2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갑니다. 상승폭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진 않고요. 1140원대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1137원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항공주가 최근에 굉장히 큰 변동폭 그리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슈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오너 리스크인 건데 이게 시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오늘은 지금 전체적으로 급락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항공주를 보면서 양대 항공주가 모두 거래대금 2조 원대까지 집중시키고 주가도 강세를 이어가는 현상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에 나온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 대표적으로 한진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먼저 어떤 촉발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으로 아시아나그룹의 어떤 재편 기대와 함께 매각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거기다가 매각이 성공되게 되면은 차익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각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테마를 이룬 게 인수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순환매를 돌기 시작했던 모습들. 대표적으로 어떤 CJ그룹도 그렇고요. SK 한화 그리고 뭐 두산그룹까지 전반적으로까지 매수세가 한 번씩 순환매로 돌았던 모습들이고 또 하나 시장에서 철저하게 좀 소외가 됐었던 우선주가 급등했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시장에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 변한 거는 그대로 없는데 펀드멘탈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매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올해 순이익이 작년에 좀 부진했다가 올해 좀 개선되는 쪽으로 나오면서 올해 내년 그래도 흑자 전환은 성공할 걸로 보여지면서 한 500억대, 600억대 순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 벌써 시가총액이 한때 2조 원대 가까이 그리고 1조 7천억대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아직 그 항공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과 함께 바라볼 때는 좀 부담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와 함께 어떤 실적과 관련된 펀더멘탈을 다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같이 환율이 상대적으로 1,130원대 위치했던 모습들과 함께 어떤 유가 같은 경우도 계속 최근 들어서 WTI 기준으로 65달러대 근접하는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항공주에 대한 거시지표 쪽은 절대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겠죠.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기대감이 먼저였다는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변화는 이해는 하되 추격 매수로 대응하는 쪽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도 여쭤봐야 돼요. 오늘 중국 소비주도 뭐 공교롭게 쉬어가는 분위기긴 한데 최근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고 뭐 시진핑 주석 방한한다 얘기들이 있고 재료 아직 많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중국의 또 중요한 지표들 1분기 성장률 그리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전반적으로 4개 발표된 중에서 3개는 시장의 충족치를 충분히 뛰어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흐름인 만큼 아무래도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양호에서 보여줬던 내수 경기 부양 의지, 특히 감세 규모가 2조 위안이 넘어간다라는 쪽과 함께 어떤 재정 투자에 대한 확대나 통화 완화 정책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내수 경기 부양 의지가 상당히 높은 만큼 그에 따른 효과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위안화 환율이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국의 소비자 구매력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입국자 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변화고요. 특히 2월 달만 하더라도 방한한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중국인의 숫자가 작년 동기 대비 37% 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한한령이 발생하기 전에 2016년도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800만 명이었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한한령을 보여주고 회복세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올해 한 650만 명 그리고 내년에는 그 수준인 800만 명까지 전망한다라고 하게 되면 점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지난달 중순에 한중 항공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국제운수권에 대해서 주 70회 증가를 합의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취항의 기회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더 많이 가게 되면 당연히 입국의 기회가 높다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항공 요금도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었을 때 또 하나 이번에 중국의 노동절 휴일이 당초 하루 5월 1일로 돼 있었는데 4일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4일까지 휴일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여행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인터넷 여행사 시트립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여행 상품의 검색량이 평소 5배였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단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한한령과 관련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그리고 크루즈 전세기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유언하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어떤 외국인 입국자 수의 증가 추이를 봤었을 때 차트로 보게 되면 4월 달에서 9월 달까지가 점진적인 우상향이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중국 소비주의 대표주라고 하는 면세점 화장품주 관심은 계속 여전히 갖는
편이 좋겠다라고 바라보면서 그래도 탑픽을 고르라라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때마다 어떤 실적은 거의 비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과 실적 흐름들의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추가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항공주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은 쉬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재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제든지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뭐 시기를 딱 정해서는 아니더라도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고 괜찮은 투자일까요? 네, 일단 보통 이제 추세가 움직이면서 네.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그대로 안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중국 소비주나 이제 항공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하나의 큰 섹터 쪽으로 바라봤을 때 변화 요인들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발맞추는 전략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시점과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 가세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이어지는 추세의 확장세에 눈여겨보시면서 아무래도 보통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1선 전후 정도쯤이 그래도 추세는 계속 맞춰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기 극점에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는 자리에서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단기 눌림 목적에서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한 이동평균선 11선 전후 정도를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이평선 11선 전으로 눌렸을 때 한 번쯤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핌 김형진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 뚜껑이 열린 지 이제 꽤 됐는데 지난번에도 대표님께서 살짝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2분기로 가기 전이 오히려 지금 기대감이 오히려 올라올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 개선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노출된 악재가 있고 호재는 잠재되어 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비되는 그 해외 IB의 두 개의 코멘트를 딱 비교해보면 우리가 쉽게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4월 9일, 그러니까 실적 시즌 바로 시작할 때 모건 스탠리는 상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하게 전망이 되고 EPS 증가율이 그래도 4%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이런 식의 약간 부정적인 전망으로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어제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기업 실적 성장세 둔화로 인해서 증시 상승 여력은 제한되지만 하반기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주일 사이에 점차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죠.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악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개선을 기대하는 쪽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상승을 해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참 특징적입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하기를 뉴욕 지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 신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표현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하락을 하니까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2019년도 올해 12월에 FOMC 회의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31.6%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수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금리 인하 확률은요. 그 이후부터 한 달 동안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요. 미국 증시요. 우리는 뭐 별로 그렇게 오른 게 없지만 미국 증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노출된 악재 속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약간 우려감과 더불어서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기업들 쪽의 발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24일 같은 경우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있고 IT 기업은 아니지만 최근에
하락을 많이 끌고 내려왔었던 다우지수를 많이 끌고 내려왔었던 보잉 같은 경우도 24일에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24일은 참 우리가 중요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 IT를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전엔 애플이 했던 것을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날 25일에 아마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죠. 아마존하고 인텔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실적 발표보다는 더 시장의 영향이 클 것이고 그렇기에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서 다음 주 중반을 들어서면요. 그래서 기대감과 공전이 과열을 피해주고 있는 그런 시장 속에서 한 템포 좀 쉬어준다면 다음 주에 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표하고 시장의 상반된 흐름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실전 투자에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반응들이 나오죠. 시장의 상승이 잘못된 거 아니냐, 모순이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이요. 그래서 악재에서 변화되는 재료를 과연 후재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고민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비관론이 상존하는 시장이 돼버리고 있죠. 그래서 비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그렇게 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닐지 좀 돌아볼 필요가 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실적 시장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눈높이는 확실히 낮아져 있던 상태에서 실적 안 좋은데 재밌는 건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고만 나오면 사실은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가 기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기업들은? 예,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주 포인트입니다. 왜 오르느냐, 그리고 이 상승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을 지금 분석한 것이 오늘의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왜 올라가느냐를 따지기 앞서서 기업 실적이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매출액은 조금씩 뭐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2017년, 18년에 많이 늘어난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 쪽은 2014년 이후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기업이익 거래소 기준으로요. 100조 원을 넘어선 다음에 2016년에 120조, 2017년, 18년에는 150조까지 급하게 증가를 한 것이죠. 매출액보다 더 큰 성장을 보여왔다. 이익 쪽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2017년까지는 불과 100조 원 진입한 이후에 2년 동안에 50%나 늘어난 것이죠. 100조에서 150조까지 늘어났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분석할 때 보통 반도체 위주로만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가 있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증가분의 한 60%가 삼성전자라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구해보니까 2014년에 26조 원이었고요. 2017년에 54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8조가 늘어나서 50조 원 중에서 28조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40%는 성장 안 한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40%도 성장한 거니까요. 그렇다면은 여타정 다른 쪽도 동반 성장했다는 거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한국 시장이 반도체만의 상승이다.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없고 지나친 반도체 위주의 성장. 이런 표현도 사실 과장된 표현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 괜히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그런 불필요한 표현이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019년 분기이익이 이제 30조 원대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4분기니까 4배를 곱하면은 연간 120조 원대로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17년, 18년에 많이 늘어난 거 대비는 한 20% 넘게, 24% 정도 감소가 되는 것이고, 근데 감소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뭐 100조 원 이하로 쭉 떨어진 것이 아니라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 기업이익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종합지수가 얼마를 기록했는가 보면은 종합지수가 1900에서 21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면은 지난 연말의 지수 저점이 의미가 있는 자리다. 진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이 줄어든 실적이지만 그래도 2006년, 2015년 이후에 연장선에서 놓고 보면은 100조 원대 이상의 실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도 없고
이것도 하나의 조정권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분기뿐만이 아니라 2019년 실적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한번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또 그 감소폭 자체가 언제부터 좀 줄어들지 또 얼마나 줄어들지 그리고 분기 단위로 언제 저점을 형성하고 돌아설지 이 점을 좀 관전 포인트로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실적은 부진한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치로 지금 판단을 해봐도 뭐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주가는 반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건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치에서 연장선으로 해서 반등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보자.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내린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기업 실적의 악화를 빠르게 작년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역 분쟁 이슈가 자꾸 불거지면서 무역 분쟁이 생기면 한국의 기업 실적은 많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업 실적 악화의 공포가 가세됐다. 그러면서 급락이 나타나서 과매도까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반등을 과거 이 PER 지표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PER 추이를 좀 보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제가 작성을 해보니까 이 그림은 지금 한국증권거래소의 사이트에서 찾아본 건데요. 한마디로 PER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약간 저점을 형성하고 회복 과정 진행 중으로 이렇게 보이죠. 빨간색 타원으로 제가 표시를 한 그 구간입니다. 지금 저점을 기록한 것이 2011년에 저점을 한번 기록했고 최근에는 2015년 이후부터 저 PER이 확 낮아지고 있는데 2015년 이후로 PER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주가가 빠져서가 아니라 역으로 기업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PER이 높아져야 될 구간에서 저렇게 낮아지면서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좀 PER이 낮아졌는데 저 빨간 구간까지 확 빠져버린 것은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저렇게 낮아진 것이고 PER 자체가 우리가 기업이익이 어느 정도 더 기업이익은 정체되더라도 주가가 빠지니까 저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저렇게 PER이 낮으니까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EPS가 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저 지금 그래프는 작년 말 기업 실적을 뜻하는 것이고 지금 줄어든 기업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 PER보다는 우리가 좀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단계 저 선이 좀 위로 올라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한 20% 정도 저거를 위로 좀 조정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EPS가 20%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PER이 11에서 13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은 2011년에 저점을 형성했었던 때하고 2016년 저점 이 사이에서 저 PER이 존재한다.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사상 최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보통의 우리가 PER이 움직였었던 그 구간대로 다시 진입을 하려면 주가가 상승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PER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는 과매도권에 들어갔다가 주가가 좀 높아지면서 PER이 좀 높아질 것이다. 물론 기업이의 실적을 반영해서 보정을 해주더라도 2016년 수준까지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의 상승이 이해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지수 반등은 PER의 저점 형성하고 반등의 움직임 이쪽을 연계해서 좀 해석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최근의 상승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번 실적 시즌이 끝나면은요. 저 PER이 이제 이번 분기 실적을 가지고 PER을 다시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좀 더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 보정된 수치가 나타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최근의 상승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번 실적 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승 일수는 깁니다.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말씀하기에는 뭐 충분한 시점이다. 뭐 저희가 간단하게 기술적으로만 봐도 그런 상황인데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한마디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또 불안한 요인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 쪽에서는 이제 사상 최고가를 들어서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느냐 경기 위축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비교해 본 그런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빼트려놓은 말씀이 뭐냐면은, 미국의 과거 경기 선행 지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침체 국면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돌아설 때 주가 지수가 매번 사상 최고가 지수를 기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박스권에서 움직여서 박스권 상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 지수가 경기가 좀 나아지면, 경기가 다시 확정 국면을 진입하면은 예전 지수를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 선행 지수 자체가 지금 위축 국면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들어서는 게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경기 위축 국면이 돌아서는 그런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 나중에 이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미국 지수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고, 진짜 그것이 확인될 때쯤이면 주가는 더 많이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기업 실적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기업 실적이 나빠졌는데 주가가 왜 오르느냐, 이게 비정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업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하고 마찬가지로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면은, 그리고 향후에 기업 실적이 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주가가 형성이 돼 있겠죠. 아까 PER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그러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2240포인트 매물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며칠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부담스러운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을 받고,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연속 기록을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정을 받고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 조정을 무서워하지 말자, 기회를 이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기적으로는 무역 분쟁 악재를 발생시켰던 지수대 2300포인트대 회복을 좀 그 가능성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전 전략에서는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 이쪽으로 단기 대응 전략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오늘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하나의 괴가 있다라고 한다면 실적의 턴어라운드, 그리고 경기의 턴어라운드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 관련주기 때문에 중기 전략적으로는 그러한 종목에도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이분화된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들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PB의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이제 시장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짚어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갈 테니까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